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1596년 명마력 24년 사관은 정은 홍경신이 와서 아뢰기를 별난 이후 모든 일을 새로 하는 판이라 크고 작은 규모를 모두 갖추게 하기는 어려우나 망골리의 습이 같은 것은 막중한 일이니 예를 거행하는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습이의 장소를 길 옆의 누추한 곳에 설치하여 보기에 미안할 뿐 아니라 대리에 있어서도 주잡한 듯하니 해조의 당상관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감찰 박윤과 이경무는 인물이 어리석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각사로부터 수모를 받으니 모두 궁중의 지책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채차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1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신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황신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나라의 일로 외국에 왕래하느라 노고가 많았다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사신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왕명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사신의 죄가 아니니 미안해하지 말라. 그곳의 적의 정세는 어떠하든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 일본에 이르렀을 때 일이 대부분 순조로웠습니다. 행장과 정성 등이 와서 영접하며 말하기를 관백이 조사와 기구의 신하가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들에게 교외에 나가 영접하는 것이 좋겠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왔다 하였습니다. 왕명을 전달하는 날에 관백이 말하기를 일본이 중국과 통신하려 하는데 조선은 길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 후 16격이 화친을 의논하려 할 때도 조선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군대를 청하여 화친하는 일을 낭패시켰으며 또 그 후에 중국 사신이 부산 진영에 들어올 때도 조선에서는 사신 한 사람도 일본으로 함께 들여보내지 않았다가 중국 사신이 일본에 들어오는 날에야 비로소 사신을 보내왔다. 원래 왕자의 생살과 고락은 모두 우리 손에 달려 있었으나 우리는 예로서 대우하여 돌려보내 주었는데 저들은 오히려 나를 무례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노한 것으로 다시는 조선 사신을 만나지 않겠다 하고 명일에 오직 중국 사신만을 접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날 두 중국 사신이 봉장 예를 행하였는데 관백은 뜰에 서서 5배 3 고두의 예를 행하고 경건한 태도로 내려주는 의복을 받았으며 그의 신하 40여인이 모두 차등 있게 황제의 하사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은 관백이 출입을 금지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친히 보지 못하여 그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없고 인편으로 전해 들었으나 모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은 예식을 거행하는데 어떻게 하였다든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외복을 입고 직서를 받았는데 배례는 혹 했다고도 하고 혹 하지 않았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은 오사포에서 봉작을 받았는가 그대들도 두 책사도 모두 오사포에 있었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산성주에서 오사포까지 6, 7리 거리인데 당시 지진이 매우 심하여 도읍이 허물어진 까닭으로 오사포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관백은 청정이 참소하는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하였으며 심지어 중국 사신까지도 쫓아보내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신하인 세봉이 장성, 길성, 삼성이 굳이 가나에 그만두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행은 어떤 형태의 벼슬인가? 그들도 역시 중이든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봉행이라는 것은 궁안에서 권력을 쥔 관원으로서 벼슬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데 권위는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승인은 아니었습니다. 임진년 무렵에 군대를 따라 우리 도성의 창동, 저동에 왔었던 자라고 하는데 행장 등이 처음 강화할 때 삼성에게 뇌물을 바치고서야 비로소 강화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든가
하고 또 이르기를 특별히 전별련을 열어 위로해 준 일은 없었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그런 의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직사는 받드는 예절로서 대접하지 않고 소신을 대접하는 예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에 대한 일은 일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청정의 일은 신이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가 주의를 받았다고 들었고 그 후 일본에 들어갔을 때 신의 일행이 과자포에 난고야를 말한다. 이르러 도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니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시켜 조신에게 물으니 조신이 죄를 입었다는 것은 헛소문이다. 지금 관백이 다시금 조선을 침략하려는 계책은 대체로 청정이 충동질에서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상신과 우리나라 통신사를 관백이 모두 죽이려는 뜻이었다는 하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신의 일행을 죽일 뜻이 있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역관 박대근이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관백의 일행을 모조리 죽이고 책사까지도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세봉행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사신을 죽이는 나라는 없었고 또 지금 조선에서 왕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중인데 먼저 사신을 죽이면 이는 왕자가 올 길을 막는 것이다 하였고 장성도 또한 말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이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청정등이 나오는 것은 이 3월경이 될 것이고 또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울산이나 기장 등의 읍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관백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왕자가 와서 살해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 있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신이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올 때 행장이 그의 장관 사기 요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사처가 매우 번잡하여 만나 이야기할 수 없으니 빈집에서 잠시 만나 서로 이야기하기를 요청한다 하여 신이 승낙하였더니 그날 초저녁에 행장이 약속대로 찾아와 말하기를 사신께서 멀리 오느라 힘드셨는데도 화친을 이루지 못하여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관백의 처음 마음은 비록 왕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중국이 특별히 사신을 보냈으므로 더없이 기뻐하며 화친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마침 이 천사가 도망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사사건건 모두 흩어진 것이다. 틀어진 것이다. 더욱이 중국 사신을 접견할 객관이 지진으로 인하여 훼손된 모습은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였기 때문에 관백이 이 때문에 조선에 대하여 분통해 하는 마음이 더욱 심했던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속히 왕자를 보내어 살해하는 것뿐이다. 대신 그 백관들이 비록 일시에 모두 온다 해도 전쟁하는 것의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우리 일본이 조선 왕자를 머무르어 둔다 해도 평민으로 대하겠는가 아니면 국군으로 대하겠는가. 다만 와서 지난날 돌려보냈던 뜻을 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며 돌아가거든 국왕께 보고하여 그 일을 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매우 다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찌 왕자가 와서 살해할 리가 있겠으며 더구나 내가 귀국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어 왕에게 아뢰 수 있겠는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바라지 말라 하니 행장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관백이 싸우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조선이 한번 싸워 패전한 후에 다시 화친을 청하려 하면 그때는 비록 100명이 화친을 징계하더라도 묘책이 없을 것이니 후회하지 말라. 또한 군사를 움직인 후에는 나도 중간에서 도와주지 못하니 돌아가든 자세히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답하기를 비록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이 이르면 응전해야 하니 비록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더라도 또한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사세가 이치에 합당하면 싸우지 않고 화친할 수 있으나 사세가 화친할 수 없다면 어찌 한번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겠는가. 절대로 군대를 한다는 이로써 나에게 공갈하지 말라 했더니 그는 신에게 읍하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신이 일찍 일어나서 정성이 관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조선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관백에게 고하려고 하니 속히 대답해 달라 하자 행장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조선은 반드시 성지를 받은 후에야 회답이 있을 것이다. 중국을 왕복하는데 통상 3, 4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 내가 기병을 막아 즉시
움직이지 않게 할 것이니 군대가 출동하기 전에 속기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장은 화친을 주장하고 청정은 싸움을 청하여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서로 엇갈리어 화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니 이것은 무슨 의도인가? 혹자는 일종의 앙숙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 말은 같은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말하는 품새로 그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장과 조신의 등이 화친할 것을 힘써 주장하면 어째서인가? 청정만이 홀로 전쟁을 주장하면 어째서인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당초 저희들끼리 격돌한 이 일은 신이 실로 알지 못하겠으나 대체로 인정이란 남보다 위에 있으면 좋아하고 남보다 아래에 있으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신이 오사포에 이르러 장성에게 말하기를 당초부터 화친의 일에 힘쓴 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는 새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니 차라리 내 목을 찔러 죽겠다고 하였으며 행장도 신에게 말하기를 청정이 비록 다시 조선에 간다 해도 울산이나 기장 등의 사이에 군사를 주둔할 것이고 많은 군주를 거느리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대개 그의 뜻은 화친을 실패시키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조선이 만약 경주 등지의 무기를 많이 설치하고 군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쌓아두면 청정이 싸우고자 해도 굳게 지킴으로 싸울 수 없고 포위하려고 해도 식량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청정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였다. 고하니 대체로 행장은 우리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기이었고 왕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그들이 처음에 왕자를 포로로 한 것은 일본의 공을 세우려 한 것이고 결국 왕자를 석방한 것은 우리나라의 은혜를 받으려 함인데 왕자가 포로에서 벗어난 뒤 한 번도 사신을 보내 살해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왕자를 다시 오도록 굳이 청하여 엉뚱한 계획을 도모하려는 것뿐입니다. 요시라는 행장막하 있는 작은 두목인데 미천하지만 영리한 자입니다. 어느 날 사설이 박대근을 보고 말하기를 관백은 극악무독하여 광증을 부리기도 하고 의혹을 품기도 하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절로 멸망할 것이다. 조선은 청정이 행동하기 전에 여러 두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왕자를 이와 같이 굳이 찾고 있으니 즉시 보내는 것이 당연하나 지난 임진년에 왕자가 잘못하여 도민의 원망을 사서 포박을 당한 채 청정의 군중으로 끌려갔었다. 그런 까닭으로 국군이 크게 노하여 변방으로 쫓아보내니 우리나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기고 있다. 왕자가 오고 안 오는 것이 너희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차라리 대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고 해마다 우호관계를 닦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는가? 하며 관백도 혹시 기뻐하여 들어줄지 모른다. 그렇게만 된다면 닥쳐오는 전쟁을 몇 해 지연시킬 수 있고 또한 관백이 스스로 멸망할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시라와 평조시는 모두 그대와 동행했던 자들인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조시는 간교하기가 여러 두목들 중에 어뜸이었으나 이번 우리 일행에게는 마음과 힘을 다해 협조해 주었고 그곳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사를 매듭짓지 못해 한스럽게 여기고 마음도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사실인가? 하였다. 황신이 아뢰기를 일본에 가서 가기 전 8월에 큰 지진이 일어나 사포, 오사포, 산성주의 건물들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눈으로 직접 본 중에도 지진이 일어난 흔적이 있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병고 지방은 산이 내려앉아 호수가 되었고 풍호 지방은 인가 4, 5천 호가 모두 지진에 매몰되고 단지 높은 언덕만 남아 나무꽃이 곳곳에 들쭉날쭉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매몰되었다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그 지역은 전부 큰 바다로 변하였고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 9인인데 이들은 산 정상까지 기어 올라갔기 때문에 익사를 면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일본에 들어간 후에도 지진이 있었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이 8월부터 9월까지 사포에 머무른 22여일 동안 지진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 혹 사람의 몸이 흔들리거나 혹 가옥까지 흔들릴 정도로 심한 것은
10일에 한 번 정도 있었고 기타 소소한 지진이 어떤 때는 하루 동안에도 두세 번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포 근처 인근의 벽은 완전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외적이 우리나라의 기계 중 선제, 대포, 궁시와 같은 것을 모두 배웠다고 하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궁시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불을 붙이는 것과 늦추고 당기는 데 요령을 얻기 어려워서 궁시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어서는 외인들도 일찍이 익혀온 것이 있지만 가볍고 빠른 것은 좋은 줄로만 알고 완전하고 두꺼운 것이 믿음직하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제를 배울 줄 모릅니다. 대포는 없고 항상 조총을 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출입할 때 우리나라 배를 탔었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는 외선이 필시 우리 배보다 우수하리라고 여겼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일기도에 도착하기까지는 모두 외선을 탔으나 거기부터 적관까지는 우리 배를 타고 갔고 돌아올 때도 우리 배를 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옥선이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감독하여 만든 배로 외선의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신이 일본에 돌아올 때 곧바로 부산으로 건너려 하니 여러 외인들이 말하기를 바람이 맞은편에서 부는 듯하니 반드시 곧장 부산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사공에게 물으면 모두 건널 수 있다고 하므로 외인들이 굳이 만류하는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반쯤 건너자 외인이 기뻐 말하기를 이제는 건널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밤중에 이르러 부산에 정박하니 부산 진영에 머물러 있던 외인들이 보고서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수체가 수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다고도 하고 혹은 무고를 당해 살해되었으므로 원통이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도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하니 아뢰기를 한간에는 병수체가 살해당한 것을 원통이 여긴다고 하지만 조신의 말에 의하면 그는 모반하다가 발각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백성으로서 외적에게 포로가 된 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하니 아뢰기를 외인의 옷을 입고 외인의 말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말은 전혀 잊어버리고 몰랐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은 장차 우리나라를 다시 침범하려 군사를 더욱더 조련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별로 들어본 것은 없고 다만 관백이 행장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통솔하게 하는 한편 각자 무기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처럼 병력을 내게 하거나 군량을 운반하게 하는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봉적을 받았는데도 어찌 사람을 보내어 살해하지 않은가 하니 아뢰기를 적지에 있으면서 그 뜻을 탐지해 보니 관백의 말이 반드시 먼저 조선과 통한 다음에야 중국에 사신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고 오 엉령이 아뢰기를 외인은 사은 표문은 외인의 투식이 아닌데도 억지로 외의 글을 만들었는데 중국 글은 사은 표와 같았으니 또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고 황신이 아뢰기를 새 장로가 표문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관백에게 돌아갔고 다시 정성이 표문을 가지고 왔으나 표문에 인신이 없다 하여 중국 사신이 받지 않았으니 정성이 도로 들어가서 인신을 찍어가지고 난고야까지 왔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전후로 올린 장계가 비변사에서 유출되어 전파되었기 때문에 진유격이 하루는 신을 불러놓고 그 글을 외웠습니다. 이어서 신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기국 국왕이 중국에 청병하였으니 두 사신은 장차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비록 크게 노하지는 않았으나 편치 않은 기색이 많았습니다. 또 한 장의 문서를 내놓았는데 우리나라 공사관의 문서와 청병하는 자문 속의 말에다 우리나라 도성 백성들의 술렁거린 말까지 낱낱이 모두 적에게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가의 기밀이 이와 같이 누설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황신이 아뢰기를 7월에 조신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이 책사가 부산에서 도망가자 서울이 우여수선하여 임금은 장차 천도하려 하고 사대부들은 모두 피난하였는데 육로를 따라 피난하자는 자들은 양주에서 토적을 만나고 수로를 따라 피난하는 자들은 강화에서 수적을 만난다 한다.
우리 군대가 침범하지 않아도 근심하고 두려워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가 다시 출동하면 어찌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원통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 안의 간사한 무리 중에 혹시 외인과 비밀이 통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자 황신이 아뢰기를 도성 사람만이 간첩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남쪽 사람들도 외적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고 사설이 서로 왕래하면서 마치 이웃처럼 지내는 자가 있습니다. 이 민들도 한 달에 반은 관가에서 일하고 반은 외적에게서 일하며 세금을 독촉하고 역사를 요구하며 피차의 구별이 없으니 이 같은 백성으로 이런 일을 내통하며 끓이낌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의 땅이었는데 일찍이 외적에게 빼앗긴 것이다. 지금은 그곳에 형세가 없다 하든가 혹시 가서 정벌한다면 쉽사리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형세를 살펴보건대 대마도는 비록 우리나라가 오늘날같이 잔패된 형편일지라도 또한 공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이군은 배를 숨길 만한 곳이 매우 많아 어느 곳이고 있으니 또한 쉽사리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마도는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진 섬이므로 순풍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급변이 있어도 즉시 일본과 연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큰 땅에는 비축된 식량과 채소가 없으니 그 영세가 결코 오래도록 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다시 임진년과 같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침입할 수 있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이 자세히 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만약 다시 침범한다면 잠시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만뜻이 많은 군대로 출동할 것입니다. 조신은 항상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에는 후속 군사가 없어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소문도 좋지 않았으나 지금은 농사를 지어 곡식이 쌓여 있으니 먼저 수군을 공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수군을 공격한다고 하든가 하니 아뢰기를 수군을 공격하지 않으면 군량을 운반하는 것을 통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는 국력이 미약하여 지탱하기 어렵지만 중국이 어찌 그와 같은 흉족을 한 집안 식구 같은 우리나라에 용납하게 하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저기 중국군을 볼 때 비록 우리나라와 같이 허약하게 보지는 않으나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비록 스스로 강한 채 하나 어찌 황제의 위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행장은 평양에서 중국군에 피하여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청정은 향하는 곳마다 진적이 없으므로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전년에 침략해봤던 외적의 수요는 얼마라고 하든가 하니 아뢰기를 10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하여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설치한 진영이 길가에 연결되어 그 진영이 경성에서 북도까지 뻗쳐 있었고 또한 부산에서 한강까지 뻗쳐 있었으니 병졸이 20만이 아니고서는 필시 이같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길이 중국 사신을 대접할 때 거친 채소로 찬을 만들었고 의장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아뢰기를 외국은 본래 예의가 없는 나라로 특별한 의장은 없이 금으로써 운행할 뿐이었고 이따금 소홀하고 오만한 예로 대하였는데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도보로 와서 접견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 일행인 상하 원역은 모두 사고가 없이 나왔는가 하니 아뢰기를 격군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세가 순조롭지 못하여 장차 일본이 통신사 일행을 모두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유 없이 도망하여 적중으로 들어갔고 이 밖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였다. 황신이 나가려 하니 상이 잠시 앉아라 이르고 황문에게 명하여 촛불을 들고 사관 앞에 가서 기사를 확인하게 하였다. 조금 후에 소 황문이 술상을 가지고 나오자 상이 황신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인견을 마치니 밤 3경이었다. 선조 7월 83년 선조 29년 12월 2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였다.
황씨는 이 역을 왕래하면서 그 노구가 극심하였으니 가자하고 박 공장은 먼저 이 일로 인해 가자하였으므로 지금은 가자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윤희남을 형조 참판으로 남이공을 홍문관 교리로 홍경신은 홍문관 교리로 유공양을 병조 정랑으로 이필형을 사관은 정으로 강항을 호남 사람으로 흉악 무도하여 간적에게 편들어 선량한 사람을 모해했다. 강해의 아우이다. 형조 좌랑으로 성대업을 경솔하고 무식하여 유언비를 그대로 믿고 지키던 땅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왔으니 이런 위인을 어디에 쓰겠는가. 삭주부사로 성식을 재물을 탐내어 철리와 결혼하였으며 벼슬에 급급하여 업의 상기를 마치지 못한 자이다. 그가 의관의 대열에 끼인 것은 그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의관의 수치가 된다. 양세에서 오래도록 묵인하고 있으니 시세의 변천을 알 수 있다. 덕원부사로 우치적을 순천부사로 신현을 무식하고 힘만 센 역사인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계승부 도사로 김제남을 연천 현감으로 이 노를 경상도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신 김명은 강신이 섭유격에게 가서 묻기를 육문도가 올 때 노야의 계첩을 가지고 왔는데 노야는 알고 있는가 하니 섭유격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소주 사람은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잘 지어낸다 하고 즉시 차비통사 승정원을 보내어 그 첩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신들이 차비역관 박인상과 박준경에게 물어보니 섭유격이 육문도와는 처음 만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으니 이 글이 가작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간 곳을 물으니 석상서가 요동순안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미 수감하였다고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섭유격의 계첩에 관한 일은 나도 이미 의심하였으니 먼저 그 병부의 자문을 보여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금 그 계첩을 내려줄 터이니 도감 당상이 가지고 가되 그때 승문원에서 섭유격에게 회답한 우리나라의 첩사까지 함께 등사하여 섭유격에게 보이고 섭유격이 만약 매우 불안해하거든 본국에서도 진실이 아님을 알았기에 대인에게 알리는 것이다고 말하여 위로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3일 얼리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행 돈영 도정 황씨는 이국의 사신으로 갔으니 죽기를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도 흉적의 공갈 협박하는 말에 두려워서 적을 꺾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결국 사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돌아왔으니 벌을 받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중한 가자를 내리시니 적들이 들으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게 될 뿐 아니라 상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장차 권성징악의 방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가선이 가자를 개정하소서. 사섬시정 허징은 문벌이 미천하고 인물이 용렬하여 장관의 직책에 적합하지 못하니 채차하소서. 고부 군수 민열은 집이 부안에 있어 본군과 거리가 너무 가깝고 공주판관 조광익은 집이 본주에 있어 반드시 정사에 방해되고 민간에 폐를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모두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신이 이국에 왕래한 노구를 가상히 여겨 내린 가자를 무엇이 잘못인가 그 밖에 세 사람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3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신이 서기한 내용 매우 자세한데 그 줄거리는 이 3개월 후에 외적이 재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온다면 먼저 전라도와 제주도를 침범하고 또한 주사를 침범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일에 신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다시 도우채찰사, 도원수, 경상, 전라, 순찰사, 통제사 및 제주, 묵사 등의 관원에게 비밀히 유시하여 새로운 각오로 변란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적의 계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경주와 좌우도의 연해인 서생포, 부산, 안골, 죽도, 거제, 가덕 등 여러 곳에서 와서 주둔하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둔전의 경작을 널리 개척하고 아울러 시장을 설립하며 식량을 비축한 뒤에 합세하여 점차적으로 전진하다 방책을 써서 영남을 잠식하는 것이 그들이 첫째 계책이고 먼저 호남을 침범하는 것이 둘째 계책이요 마지막으로 미친 듯이 곧바로 전진하여 전일과 같이 깊숙이 들어와 거침없이 몰아가는 것이 셋째 계책입니다. 세 가지 중에 앞의 한 가지 일이 가장 우려되니 황신의 계사 내용을 보면 외적들이 말한 바에도 이미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대마도 등 여러 곳에 있는 외적들이 모두 근거지를 만들어 우리 변경에 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이 이미 튼튼해지면 선과 주인의 형세가 도리어 뒤바뀌어져서 도모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절박한 근심입니다. 경상도를 보존하지 못하면 호남, 호서와 강원도도 장차 차례로 무너질 것이니 그리 되면 국사는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을 생각해 보건대 만약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적의 형세에 대항할 수만 있다면 지형에 알맞은 곳을 선택하여 성루를 설치하고 중병을 주둔시켜 지키게 하며 또한 경병으로 하여금 나무를 채집하고 농사를 짓는 적병을 습격하여 불안케 하는 한편 수군으로 바다를 요격하게 하여 길을 끊어버려야 하니 이와 같이 대비하고 또한 하늘이 도와주신다면 다행히 구제될 것입니다. 다만 급박한 적의 형세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남쪽의 조치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기대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신들이 주야로 몹시 번민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우신이 말하기를 조선이 점차 수전에 익숙해지고 배도 견고하여 피차가 서로 버티면서 밀고 당기며 싸운다면 꼭 승리를 거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불시에 공세를 펴서 조선이 큰 배 한 척에 일본의 작은 배 5, 6척 내지 7, 8척이 한꺼번에 공격해 싸운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흉악한 적의 약삭빠른 계책인데 우리 군대가 대비할 줄을 알지 못한다면 속임을 당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전일 거제에서 접전할 때에도 우리나라 수군이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 적이 작은 배로 와서 침범하니 배 안에 있던 부사들이 놀라 소란하여 거의 패전할 뻔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에 한 번 경험했던 일인데 적의 말이 또한 이와 같으니 이 뜻을 통제사에게 보내는 하유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해계는 생략하라 하였다.